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당연금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인컴형 ETF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ETF 정보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앱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TF 책이라는 앱입니다. 국내외 ETF를 성격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커버드콜 탭을 누르면 국내 상장 ETF인 KETF 22개, 미국 상장인 US ETF 73개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차감되는 수수료를 확인하기 쉬운 것도 큰 장점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플러스 7% 프리미엄을 예로 들어보죠. 대부분의 앱들은 자산운용사가 공지한 총보수 0.39%의 비용만 표기됩니다. 하지만 ETF 책은 총보수율 0.39%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합산한 총 보수 비용 비율 0.49%,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률인 0.75%까지 보여줍니다. 원래 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와 동일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책 말고도 좋은 앱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상장 ETF 중 월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은 이미 70개에 근접했습니다. 이 중 고배당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 상품은 22개입니다.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2개의 커버드콜 상품이 2024년 상반기에 몰려서 등장했다는 사실이죠.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커버드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건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지나쳐서 좋을 건 없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비슷비슷한 커버드콜 ETF 상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수많은 고민 끝에 힘들게 투자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그 고민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새 상품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새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고민에 빠지지 않으려면 각각의 개별 상품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단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작년 6월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를 꾸준히 보유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새로운 커버드콜 상품이 연달아 출시되었지만 선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죠. 타미당 플러스 7%가 현존하는 커버드콜 상품 중 가장 나은 상품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새롭게 출시된 다른 상품들이 타미당 플러스 7%보다 월등히 더 나은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수익률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커버드콜 ETF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하락장을 대비할 용도였습니다. 제 기준에서 타미당 플러스 7%는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커버드콜 상품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종목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저는 그 어떤 커버드콜 전략도 완전히 신뢰하진 않습니다.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종목 선정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는 꽤 강한 편이기 때문에 평생 모아갈 생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미당 플러스 7%는 그 정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해지하고 재가입할 필요성이 있는 ISA 계좌에 담아두었습니다.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ISA 계좌를 재가입하면서 종목을 교체할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출시된 커버드콜 ETF의 상품 설명을 들어보면
진화된 전략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존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겐 마음이 흔들리는 문구일 수밖에 없죠. 진화라는 단어를 활용한 건 마케팅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발전한 진화일지 아니면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단순한 변화일지 제대로 확인하려면 시장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매년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의 종목 중 전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를 매수하는 전략을 다우의 개 전략이라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건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종목이란 의미이기도 하죠. 이처럼 주목받지 못한 주식이 언젠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전략입니다. 제임스 오쇼넛이란 사람은 1920년대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이 전략을 백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2%포인트만큼 시장 지수를 앞지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퍼지자 월스트리트에선 이 전략을 기반으로 한 뮤추얼 펀드가 유행처럼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전략은 시장 지수보다 낮은 성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다우의 개 전략으로 유명해진 자산관리사 마이클 오이긴스는 이 전략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자멸하고 말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엔 이 전략에 대한 믿음이 모두 깨져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우의 개 전략이 항상 시장 지수를 하회한 형편없는 전략인 것은 아닙니다. 2022년에 나스닥 지수는 33% 하락,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9%, 19% 이상 하락했지만 다우의 개 전략은 1.5%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이처럼 똑같은 전략도 시장 상황에 따라 완벽한 전략으로 추앙받을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전략으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버텀 마이켈의 랜덤워크 투자 수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 걸쳐 주식 가격을 분석하면 그 기간에 잘 들어맞는 기법을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확인한 기법을 다른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다. 사람들은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면 가격은 틀림없이 오늘 오를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고 시장 참여자가 이에 따라 행동할 때 규칙성은 스스로 소멸하고 만다. 이는 내가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평균 이상의 주식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과거의 가격 흐름을 가지고서 미래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없다. 기술적 이론은 그 이론에 따른 전략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기술적 분석가를 고용해서 더 많은 거래를 부추김으로써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려는 증권사만 배불려줄 뿐이다.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많은 전략과 상품이 새롭게 등장해왔지만 S&P 500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긴 전략은 10% 내외인 게 현실입니다. 버텀 마이클이 말한 것처럼 현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른 시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버드콜 ETF가 변화해온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죠. 커버드콜 ETF가 국내 시장에 등장한 건 생각보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2012년 10월 25일에 타이거 커버드 C200이라는 상품이 상장합니다. 현재 타이거 200 커버드콜 5% OT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상품이 바로 이 상품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을 매수하고 매월 둘째 목요일인 옵션 만기일에 5% OTM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고 어렵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느 정도 흐름이 파악되실 겁니다. 그리고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이 상품 저 상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먼저 ATM 등가격과 OTM 외가격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보죠.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TM은 앳더머니의 약자로 같은 가격, 등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현재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 이것을 ATM 등가격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펜션 주인이 성수기를 한 달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엔 펜션 가격을 높여받을
수 있는데 작년엔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서 성수기 장사를 망쳤던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예약권을 판매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행여 다음 달에 장마가 안 끝나서 이용객이 없더라도 예약권 판매 수입으로 최악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비성수기인 현재의 숙박 가격은 10만원입니다. 2만원짜리 예약권을 구매하면 한 달 후인 성수기 때도 현재와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린 걸까요? 예약권을 구매하면 성수기인 다음 달에 총 12만원으로 펜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펜션 이용료가 12만원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 고객들은 예약권 비용 2만원을 기꺼이 지불할 겁니다. 이때 예약권을 다른 말로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콜옵션을 매도해 얻는 수익 2만원을 우리는 콜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미엄 2만원을 지불하면 한 달 후에도 현재 가격과 동일한 단돈 10만원으로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등가격 ATM입니다. 이제 외가격 OTM에 대해 알아보죠. 주인 입장에선 아무리 그래도 성수기인데 현재 가격인 10만원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 달에 12만원의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예약권을 판매하기로 합니다. 이처럼 현재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외가격 ATM입니다. 펜션 주인이 이번에도 예약권 비용으로 2만원을 요구하자 고객들이 예약권 구입을 망설입니다. 펜션 이용료 12만원에 예약권 2만원을 더하면 14만원입니다. 고객 입장에선 한 달 후 펜션 가격이 14만원을 넘어서야만 예약권 구매로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는 것이죠. 이를 눈치챈 펜션 주인은 예약권 가격을 내려서 1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러자 발길을 돌렸던 고객들이 다시 예약권을 사러 찾아옵니다. 한 달 후의 가격을 현재 가격보다 높여서 제시한 건 펜션 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이죠. 따라서 고객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선 예약권의 가격을 조금 낮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약권을 콜옵션, 예약권의 가격을 콜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외가격 OTM의 경우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한 대신 상대에게 높은 프리미엄까지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등가격 ATM의 경우 주가 상승을 일부 포기한 대신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이거 200 커버드콜 5% OTM을 예시 자료로 가져와 보죠. 타이거 200 커버드콜 5% OTM은 직전 옵션 최종 거래가에서 다음 최종 거래일까지 한 달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열어둔 외가격 OTM 상품입니다. 주가 상승 가능성을 5%나 열어둔 건 펜션 주인에 해당하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더 유리한 조항이므로 구매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예약권 가격인 프리미엄을 낮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ETF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금이 낮을 수밖에 없죠.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타이거 200 커버드콜 5% OTM의 분배금은 연 3% 내외 수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이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가 10% 상승할 경우 5%의 이익은 콜옵션 매도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상쇄되면서 투자 이익이 5%로 제한됩니다. 연 3%의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 수수료 0.4%를 내면서까지 굳이 상방이 막혀있는 이 상품에 투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게 되면서 상장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시가총액이 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정도 분석에서 멈출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상품을 도대체 왜 출시한 걸까요?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이 상품이 출시되었던 2012년 1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은 6.11%였지만 커버드콜 지수 수익률은 8.9%였다고 합니다. 3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도 코스피 200은 17.85%,
커버드콜 수익률은 무려 26.47%로 이 상품이 코스피 200보다 훨씬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상장 전 3개월 동안 코스피 200이 3.65% 하락하는 동안 커버드콜 지수는 2.54%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품이 출시될 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투자자라면 코스피 200 지수보다 코스피 200 커버드콜이 더 진화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환상을 품기 쉬웠을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 자산을 모두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해드리려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유행처럼 번지는 많은 상품 중 상당수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질 겁니다. 전략이 도드라질수록 시장 상황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한번 외면받게 되면 다시 자금이 몰려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아닌 특정 전략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할 땐 만일을 대비한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만약 타이거 200 커버드콜 ETF가 5% OTM 방식이 아닌 등가격 ATM 방식을 채택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함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예상해보죠. 등가격 ATM은 한 달 후에도 현재 주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션 주인 입장에선 펜션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므로 예약료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조금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ETF 분배금의 재원이 되므로 ATM 상품은 일반적으로 OTM 상품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가 상승까지 크게 기대하긴 힘들죠. 실제로 2018년 2월에 타이거 200 커버드콜 ATM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현 시점 기준 배당 수익률은 연 7.93%입니다. 앞서 언급한 5% OTM 상품의 배당 수익률 2.91%와 비교한다면 ATM의 배당 수익률은 꽤 높은 수치죠. 하지만 주가 상승을 살펴보면 5% OTM이 연평균 3% 후반의 상승을 보여준 반면 ATM은 연평균 2% 초반의 초라한 상승에 그쳤습니다. 5%의 주가 상승 여력을 열어둔 5% OTM 상품이 주가 상승 측면에선 조금 더 앞섰지만 배당 수익 측면에선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결국 ATM과 OTM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전략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지를 예측하는 건 결국 시장을 예측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죠. OTM과 ATM을 비교해봤으니 이번엔 옵션 매도 비중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국내 커버드콜 ETF 중 연 분배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입니다. 2022년 9월에 상장한 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월 1%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해오면서 연 11% 이상의 엄청난 분배율을 기록했죠. 이 상품은 콜옵션 매도 비중이 100%입니다. 콜옵션 매도 비중이 크면 보다 많은 프리미엄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 주가 상승 여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면 프리미엄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상승장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커버드콜 상품이면서도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입니다. 콜옵션 매도 비중을 40% 내외로 낮추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인 상품이죠. 콜옵션 매도 비중을 더 낮춘 상품도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3% 프리미엄은 콜옵션 비중을 15% 내외로 낮춘 전략을 활용합니다. 화면을 함께 볼까요? 커버드콜 전략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주가, 콜옵션 비중을 15% 내외로 활용하는 타미당 플러스 3%, 콜옵션 비중을 40% 활용하는 타미당 플러스 7%의 주가를 살펴보면 모두 같은 날에 상장했지만 콜옵션 활용 비중이 낮은 상품일수록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배율은 반대로 콜옵션 활용 비중이 큰 순서대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주가 상승과 분배율,
두 측면을 모두 완벽히 만족시키는 상품을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미당 플러스 7%와 타미당 플러스 3% 중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은 종목은 타미당 플러스 7%였습니다. 이 상품은 현존하는 커버드콜 상품 중 순자산 총액이 가장 큰 상품이기도 합니다. 주가 상승 측면에선 조금 아쉬워도 연 10% 내외의 배당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타미당 플러스 7%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라는 상당히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프리미엄 숫자가 더 커졌다는 건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제공한다는 의미겠죠. 코덱스 플러스 10%는 타미당 플러스 7%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콜옵션 매도 비중을 40%보다 높은 48%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콜옵션 매도 비중이 크니 배당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주가 상승엔 조금 더 제동이 걸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콜옵션 매도 비중에 따른 주가 상승과 분배율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만 더 정리하면 커버드콜 ETF 변화의 흐름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실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모두 월 1회 콜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얻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과거에 출시된 대부분의 상품은 콜옵션 매도 주기가 한 달인 먼슬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매도 주기를 줄여 주 1회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매일 콜옵션을 매도하는 데일리 상품으로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면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드렸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은 옵션을 매도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지 않고도 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에선 콜옵션 매도 주기를 줄인 새로운 상품을 이전보다 더 진화된 전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옵션 매도 비중을 높여서 높은 분배율을 만들었던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 1회에서 주 1회로 매도 주기를 줄인 위클리 상품부터 살펴보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2024년 4월에 출시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출시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는 둘 다 주 1회 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상품입니다. 주 1회 옵션 매도도 큰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만기가 짧은 옵션을 매일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조금씩 쌓아가는 데일리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초단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초단기가 대표적인 데일리 상품입니다. 화면 속 표를 함께 볼까요? 먼슬리에서 위클리, 그리고 데일리로 옵션 매도 주기가 짧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옵션 매도 비중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원하는 수준의 프리미엄을 타겟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매도 주기가 짧아질수록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출 수 있고 이는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존 커버드콜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진화된 상품으로 소개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매도 횟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매매 수수료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하나를 얻는 대신 다른 하나를 잃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땐 장점을 강조하므로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최근 들어 옵션 매도 주기가 짧은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1년 6개월 동안 상승장이 펼쳐졌기 때문일 겁니다. 시장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것 뿐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의 단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던 문제는 바로 상승장에서 소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대부분의 커버드콜 상품은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상품들을 살펴보면 AI 테마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바이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친환경 테마가 시장의 중심일 땐 친환경 관련 ETF가 시장에 대거 등장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친환경 ETF에 대한 관심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처럼 ETF 시장도 유행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승장일 땐 시장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하락장이 펼쳐지면 이야기가 반대로 흘러갈 겁니다. 시장 하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상품이 정말 진화된 상품일지 아닐지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코덱스 상품 설명에서 매도 주기가 짧은 커버드콜 상품의 단점으로 높은 매매 수수료를 언급했습니다. 상품 설명에서 단점도 솔직하게 기재해준 부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는 월 1회 옵션을 매도하는 먼슬리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수료가 0.75%나 됩니다. 운용사에서 총보수로 제시한 수수료는 0.39%이지만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포함되면서 훨씬 더 커진 것이죠. 만약 이 상품보다 매도 횟수가 훨씬 많은 위클리, 데일리 상품보다도 이 상품의 수수료가 높다면 진지하게 종목 교체를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수수료가 상당히 높음에도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쟁할 만한 상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죠. 아직은 위클리, 데일리 상품이 상장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및 성과를 의미 있게 비교해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의 경우 평생 함께 갈 반려 ETF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ISA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할 때마다 3년 정도의 주기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어차피 모든 수량을 매도해야 하므로 굳이 기존 상품을 그대로 들고 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새 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옮길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고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상품을 찾아 옮길 생각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상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단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유와 흐름을 이해하면 유행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개인 투자자일 뿐이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이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영상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드콜 ETF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커버드콜 전략도 100% 신뢰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보다 더디게 변화하는 기업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생존에 남은 상위 500개 혹은 100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려나는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고 세상의 변화를 앞질러 새롭게 도약한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담기게 되죠. 결국 끝없는 변화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남은 기업들만 남게 됩니다. 엄청나게 단순한 메커니즘이지만 이보다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업의 노력보다 더 우월한 전략은 없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의 경우 현재 상황에 완전히 적합한 전략일지라도 시장 상황이 급격히 바뀌면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출시된 상품은 S&P 500과 나스닥 100에 담긴 기업들처럼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전략을 보완해 나가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그냥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 그만이죠. 투자자들은 이전 상품의 변화보다 진화된 상품의 등장에 더 열광하기 때문에 유행에 맞춰 새 상품을 출시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제가 커버드콜 상품을 시장 기초지수만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산운용사 역시 더 진화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진화하지 못한
그렇다면 도태되어 사라져버리는 기업의 절박함을 따라잡긴 어려울 겁니다. 어떤 종목, 어떤 전략을 활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상품을 찾아내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쏟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상품의 단점을 보완했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단점이 보일 것이고 투자자들은 끝없이 단점이 없는 다른 상품을 찾아 옮겨다니겠죠. 가장 완벽한 종목, 가장 완벽한 단 하나의 전략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단 각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종목 혹은 몇 개의 전략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당연금과 레버리지 ETF를 함께 활용하고 있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커버드콜 ETF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완벽히 만족하는 단 하나의 선택이 애초에 존재하기 힘들며 설령 존재할지라도 제가 그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단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부단히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가볍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당연금 투자를 기반으로 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전략으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그 여정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